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조선 해운업을 중심으로 산업계 구조조정 한파가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도 느긋한 기업들을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시련을 극복했다고 하는데요. 남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계업종 영업 환경 악화로 동반 부진을 겪던 두산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올 1분기 나란히 흑자로 전환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사업구조 개편 등 지난해 선제적으로 진행한 구조조정 작업이 1분기 만에 실효를 거둔 겁니다. 구조조정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은 한때 해외 매각 직전까지 갔던 SK하이닉스. 연구개발에 전념하고 노조는 임원 감원, 임금 동결 같은 고통 분담을 수용했습니다. 최근 실적이 줄긴 했지만 지난해에도 영업이익이 5조 원을 넘어서며 그룹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을 담당했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한화에 이어 롯데와의 빅딜을 성사시켜 석유화 계열사들을 정리했습니다. 2000년대 계열사와 자산 매각을 통해 부채 비율을 낮춘 한화는 미래 먹거리를 중심으로 사업 재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비주력 사업을 과감히 버렸고 글로벌 경영 환경에 맞게 빠른 의사결정과 책임 경영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 업종에 한 5년 정도의 미래 전망을 하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다 없는 부분을 구분해서 없는 부분은 매각을 하든지 구조조정을 하고. 전문가들은 노사 간 고통 분담 역시 구조조정 성공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조언합니다. 경영난에 몰린 기업들, 선제적 구조조정에 게으름을 피우다간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주 채무 계열 기업들에 대한 신용평가를 이번 주에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달부터 진행된 주 채무 계열 신용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다음 주 안에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는 구조조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데다 불경기가 계속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약정 대상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가 발행한 회사채 중 2조 원 이상이 내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내년까지 갚아야 할 회사채는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상환할 회사채도 각각 6천억 원, 6,800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충분치 않고 신용 등급도 좋지 않은 조선 3사가 채권을 현금 상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금융업권에서 1,800여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금융회사 직원 수는 37만 3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822명 줄었습니다. 이는 수익성 부진에 고심하는 금융회사들이 마른 수건 쥐어짜기식으로 인력을 줄인 데다 핀테크 발달과 자동화 점포 확산 등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012년 이후 해마다 발길이 줄어들었던 일본 관광객이 최근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르스 이후 돌아온 중국 관광객과 함께 국내 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이번 어린이날부터 주말까지 이어진 황금 연휴, 18만여 명의 외국 관광객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8만 명은 중국 관광객, 일본 관광객이 2만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국내 관광시장은 급증하는 유커 외에도 자취를 감췄던 일본 관광객이 귀환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방한한 일본인 관광객은 14만 4천 명,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 늘었고 3월엔 22만 4천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본 관광객이 2달 연속 늘어난 것은 무려 42개월, 3년 6개월 만에 증가입니다. 이는 아베 정권의 장기 엔저 시대가 끝나 한국 관광에 대한 비용 부담이 줄었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일본 현지 관광 홍보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관광객의 귀환은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과 더불어 침체된 국내 내수 경제를 살릴 낭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환율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적 변화인지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또 일본인 관광객을 겨냥한 맞춤 콘텐츠 개발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어린이날부터 주말까지 이어진 황금 연휴에 중국인 관광객 6억 8만여 명을 비롯해 외국인 18만여 명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5에서 7일 사흘간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은 총 14만 645명으로 이 가운데 중국인이 49.9%인 7만여 명, 일본인이 1만 7천여 명으로 12.4%로 뒤를 이었습니다. 여기에 8일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더하면 황금 연휴 나흘간 한국에 온 외국인은 총 18만여 명, 중국인은 8만여 명을 넘을 전망입니다. 영세 사업장에 다녀 월급은 적지만 재산은 많은 근로자는 앞으로 정부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고액의 종합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근로자는 이른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1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루누리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월급 140만 원 미만의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각각 50%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길어지는 불황에 소득이 줄어드니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연 30%에 가까운 법정 최고 금리를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대부업체와 다른 게 무엇이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자산 1조 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 12곳이 자산운용으로 얻은 이익률을 뜻하는 순이자 마진은 8%에 육박합니다. 이래서 2%를 오가는 시중은행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 그 배경에는 20%대에 달하는 고금리 장사가 있습니다. 원래 대부업체가 주 타깃인 법정 최고금리가 3월부터 연 27.9%로 낮아져도 저축은행들의 고금리는 요지부동. 대부업체와 별 차이가 없는 셈입니다. 더구나 이들 대형 저축은행 12곳 중 6곳은 가계 신용대출의 70% 이상에 27% 이상 금리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모아 저축은행은 신용대출 94%가 대출금리 연 27에서 27.9%의 사실상 법정 최고금리 대출이었고 OSB 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도 27% 이상 금리 적용 신용대출이 전체의 80% 이상이었습니다. 대출금리는 이렇게 법정 최고 수준이면서 예적금 수신금리는 고작 2에서 3%대로 시중은행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축은행들이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 못지않게 법정 최고금리에 육박하는 그 금리를 받는 것은 서민금융의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렵게 얻은 은행 명칭이 무색하게 스스로 대부업체화하고 있는 저축은행들.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설립 취지는 퇴색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3개 분기 만에 최저치로 낮아지면서 같은 기간 프랑스의 성장률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4%로 프랑스 0.5%, 유로존 0.6%, 스페인 0.8%보다도 낮았습니다. 한국의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프랑스에 뒤진 것은 세계 금융위기 때 이후 6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오는 24일쯤 내놓을 올해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작년 12월 3% 안팎으로 전망했던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 적용 시점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자동차 업체들이 현금 할인, 무이자 할부와 같은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고 판촉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달 중 제네시스, 아슬란, 그랜저 하이브리드, 소나타 하이브리드 등을 구입할 경우 36개월 무이자 할부를 실시합니다. 기아차는 이달 더 뉴 K3, K5 가솔린과 디젤 구입 시 3.5% 할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한국 GM은 올란도, 트랙스 등 레저용 차량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최대 120만 원을 깎아줍니다. 르노 삼성은 이번 달 QM3 구매 고객에게 최대 48개월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더욱 쓸쓸함을 느끼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층 절반이 빈곤층이라는 통계와 갈수록 상승하는 노인 자살률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층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을 환산한 상대 빈곤율이 49.6%에 이르는데 이는 OECD 회원국 34개국 평균의 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제대로 된 노후 계획도 촘촘한 사회 안전망도 부족한 상황에서 은퇴 후엔 뚜렷한 소득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특히 홀몸 노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 2분기 기준 월 평균 소득은 97만 원. 이 중 이전 소득, 즉 가족이나 지인이 준 용돈 등을 빼고 나면 한 달 동안 일해서 얻은 소득은 35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무력감과 고독에 더해 가난에 시달리는 홀몸 노인은 전국 144만여 명. 빈곤율 1위라는 우리 노인들의 부정적 삶의 지표가 높은 자살률로 이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층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55.5명으로 전 연령대 평균의 2배 수준. OECD 회원국 평균치보다는 5배나 높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이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자연히 정서적인 부분도 조금 어려워지는 거고 또 자살 생각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어질 수 노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노인과 청년을 묶는 대한가족 형성에 지역 공동체가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선물의 대명사였던 카네이션 가정의 달 특수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공판장 경매 실적을 보면 어버이날 전 10일간 카네이션 거래량은 2014년 20만 9,448속, 작년 19만 4,367속, 올해 18만 7,105속으로 감소했습니다. 2011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카네이션 거래량이 33.3%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했고 선물 소비 패턴이 건강식품 등으로 바뀌면서 카네이션이 밀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간 강사들에게 돈을 빌리고 특정 학생의 입학을 청탁한 교수가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소송까지 내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한 대학에서 20년 넘게 교수 생활을 한 A씨. 시간 강사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때마다 이들의 계약직 신분과 강의 시간 배정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특정 출판사의 교재 사용을 지시하거나 강사의 출신 대학원에 자신의 학생을 입학시켜달라고 강요하는 등 갑질은 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 발각되자 상하 관계 때문에 한 거래가 아니었다는 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쫓겨난 A씨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A씨의 행동이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학에서 메이크업을 가르치던 B 교수의 일탈도 이에 못지않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늦는 것은 다반사. 학생들의 불만이 쌓이면서 강의 평가 결과는 3년 연속 꼴찌를 맴돌았습니다. 여기에 수업용으로 대량 구매한 화장품을 빼돌린 혐의까지 더해져 학교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B 교수는 재심사를 통해 징계 수위가 정직으로 낮아졌지만 이에 불만을 품고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수 사회에선 이 같은 일부의 몰지각한 행동이 교권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을 부추기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 TV
강민구입니다. 서울 해화경찰서는 주부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꼬드겨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을 팔아먹은 방문 판매업체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업체 대표인 박모 씨 등은 2014년부터 사무보조를 구한다면은 허위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주부 등 47명으로부터 3억 5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시가보다 5배 이상 비싸게 팔거나 정직원 채용을 미끼로 2,5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취업준비생과 직장인들의 생각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요즘 한창 상반기 공채가 막바지에 달하고 있죠. 지난달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적성 검사를 진행했고 이제 대망의 마지막 관문 면접만 남아있는데요. 오늘 투데이 데이터 뉴스에서는 구직자들이 꼽은 최악의 면접 멘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면접 듣기만 해도 정말 긴장하게 만드는 단어죠. 저도 예전에 면접 준비할 때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면접 직전에는 정말 불안해서 잠도 안 오고 떨리고 이랬던 생각이 나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갔는데 막상 가서 언짢은 얘기를 듣는다면 정말 속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직자가 꼽은 최악의 면접 멘트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구직자 2,3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구직자가 꼽은 최악의 면접 멘트 1위에는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가 선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탈락을 예감하게 하는 말이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구직자들은 면접장에서는 다시 연락을 한다고 해놓고 정작 면접을 치른 후에는 연락이 닿지 않는 기업들이 많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뒤를 이은 최악의 면접 멘트 2위는요. 부모님은 뭘 하시나 같은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꼽혔습니다. 네, 정말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이런 질문을 하는 회사들이 있네요. 최악의 면접 멘트 2위에 오른 것을 보니까 많은 구직자들이 아직도 이런 질문을 받는 것 같습니다. 구직자의 능력과 상관없는 질문은 조금 근절돼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렇다면 또 다른 최악의 면접 멘트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최악의 면접 멘트 3위는 당신을 왜 뽑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가 차지했습니다. 물론 지원자가 회사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굳이 이런 식의 말을 당사자 앞에서 하는 건 예의가 아닐 수 있겠죠. 네. 그 뒤를 이어서 A는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일과 가정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질문, 또 왜 스펙이 이것밖에 안 되나 같은 말들이 최악의 면접 멘트로 꼽혔습니다. 네, 도대체 이런 질문이 면접 그리고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면접장에서 이런 질문 받으면 정말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나 좀 서글픈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심한 경우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키나 몸무게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직무와 무관한 개인기를 해보시오라고 요구하는 면접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외모를 지적하거나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경우도 구직자에게 상처를 남긴 면접 멘트였습니다. 네, 제가 면접 당사자여도 신체나 외모에 대해서 지적하면 정말 당황스럽고 또 얼굴이 화끈거릴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또 압박 면접이라고 해서 지원자의 순발력이나 대처 능력을 보기 위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질문을 한다고도 하는데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그저 곤란하게 하는 질문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황당한 면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또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구직자 가운데 무려 75.2%가 나는 황당한 면접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구직자들이 꼽은 가장 황당했던 면접의 경우를 살펴보면 1위가 합격, 불합격 여부를 전혀 통보하지 않고 그저 연락이 없을 때였습니다. 면접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구직자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불합격을 했을지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연락을 해주는 게 맞는 거겠죠. 그 뒤이어 2위는 내 이력서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들어왔을 때가 차지했습니다. 물론 너무 많은 지원자들의 면접을 봐야
봐야겠지만 그렇다고 이력서조차 보지 않았다는 건 면접관이 면접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겠죠. 네, 불성실한 면접관의 태도 때문에 기업의 입사를 결정하는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불쾌했던 면접을 하고 나면 좋았던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또 비호감으로 바뀌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 면접 시에 면접관의 무심하고 무성의한 태도나 언행 등은 면접 후 해당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나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면접관들은 입사 지원자들이 그 후에는 그 회사의 잠재적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하고요. 또 면접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는 방식이잖아요. 면접장에서의 예의를 최소한이라도 지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면접 관문까지 가기 위해서 지원자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준비를 했겠습니까? 이 점을 또 면접관들이라면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요. 해마다 공채 시즌이며 황당한 면접 질문에 대한 기사나 또 불쾌했던 면접 후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상반기 공채에서는 되도록이면 이런 이야기들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직장인과 관련된 설문조사 하나 더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직장인들이 하루에 몇 시간을 자고 또 몇 시간을 일하는지 직장인들의 평균 일상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설문조사를 가져왔는데요. 요즘 직장인들은 하루 평균 6시간 취침을 하고요. 아침 식사는 대부분 하지 않고 1시간 정도 걸려서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직장에서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박송희 아나운서는 이 중에 얼만큼 공감을 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직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공감되는 부분보다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잠은 뭐 7, 8시간, 많으면 9시간까지도 자고요. 네. 일을 하는 시간은 뭐 준비하는 시간 이렇게 다 합쳐서 6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역시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1,461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일상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응답자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하루에 한 6시간 12분 정도 되고요. 기상 시간은 아침 6시 48분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출근 준비 시간은 평균 39분 정도 걸리고 출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55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출근 전에 아침 식사를 챙겨 먹지 않는 직장인이 챙겨 먹는 직장인보다 20% 가까이 많았고요. 퇴근 시간은 평균 저녁 7시 8분쯤으로 집계됐는데 이렇게 되면 직장인들은 하루에 약 10시간 46분 정도를 직장에서 보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점심시간 제외한다면 뭐 10시간 가까이 근무를 한다는 네. 얘기 같은데요. 10시간의 근무 생각보다 정말 긴 시간이죠. 아무래도 야근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야근 횟수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주 5일째 기준으로 일주일 평균 3.5일이었고요. 칼퇴근을 하는 날은 평균 1.5일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절반 이상은 대부분 야근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직장 생활에 대한 만족도 측면에서는 만족하지 않다는 답변이 만족한다는 답변보다 15%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업무도 그렇고요. 이 직장 생활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만족하면서 일을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힘든 직장 생활이지만 그래도 성과가 좋아서 보람이 있으면 또 그 점이 다시 원동력이 돼서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가장 기쁠 때 언제일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직장인들은 연봉이 올랐을 때가 가장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보수가 오른다는 점도 기쁘겠지만 연봉이 올랐다는 건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또 반대로 가장 힘들 때는 역시 과도한 업무로 야근이나 특근을 할 때가 꼽혔습니다. 또 직장 생활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부모님이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배우자나 애인이 뒤를 이었고요. 아무도 생각나지 않는다고 대답한 직장인도 많았습니다. 네, 정말 고단한 직장 생활, 이 부모님이나 가족을 떠올리면서 오늘을 버티고 또 힘을 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설문조사가 직장인의 일부인 1,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거지만요. 어느 정도 직장인들의 평균적인 일상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데이 데이터 뉴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